민주당이 오는 28일 박홍근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오늘 1번지 초대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익표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출마를 결심하신 배경부터 여쭤본다면요. 네, 출마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연이어 패배하면서 네. 뭔가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우리 당이 그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때 제가 무엇을 할 건가 하는 데서 고민을 하면서 네. 원내대표 출마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1야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자질들이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일 기본적인 게 그 책임과 유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책임진다라는 얘기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뜻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통이라는 것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네. 그 모았을 때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책임감이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선거가 있고 올 한 해도 아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은 걸 감안한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강한 그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거 총선에서 승리하고 우리 당이 미래를 책임지는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변신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정책적 유능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의 정책위 의장, 그 정책위 수석부 의장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등을 다 역임해 봤기 때문에 특히 민생과 경제 이슈와 관련돼서 또 외교안보 이슈까지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우리 당이 여당보다 정책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책임감과 정책적인 유능함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 외에도 뭐 여러분께서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친명 대 비명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마 밖에서 보기엔 자꾸 그렇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네. 또 안에서 또 그런 구도를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친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정치적 여정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었고요. 또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당내 활동을 했지만 특정 계파적 이익이나 또는 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사롭게 결정하거나 네. 또는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리고 또 저에게 갖는 기대감은 그 친명이든 뭐 비명이든 반명이든 그런 계파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 통합해서 그 여당과 싸울 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지금까지 어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네. 또 사실 친명이라고 하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쪽하고는 과거에 제가 그 개혁적 그 정책과제, 개혁적 입법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정책위장 당시부터.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정책적 유능함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법안을 여당 반대 속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놓고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전망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가장 좋은 건 여야가 합의하고 네. 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그 원만하게 그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입법화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 전국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맡은 지 한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서 와서 국정과제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꼭 해달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지금 1년여가 돼가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상은 야당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구도는 정부 여당 잡을 발목이 없습니다.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뭔가 정책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일종의 반대 아닌 반대 그리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요. 네. 여당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고 나면 절차에 따라 넘어서고 나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그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야 간의 쟁점이 되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민생 법안, 경제 법안에 대해서 그러한 그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다른 인터뷰를 좀 보니까 정부 여당 시절에 잘못된 정책 과제를 수정 보완하겠다. 또 과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했었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 그중에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잘된 거를 꼭 집어서 얘기하면 문재인 케어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된 정책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일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하거나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정책을 지속해 가는 게 있고 특히 일부 잘못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판단이 틀렸거나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아예 정책을 전면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 번 정도는 평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그 당시에 우리가 여당이 당시에 했던 정책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없이 지금 현재 야당이 돼서도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그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또 우리가 선거 때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공약들 내세우는 게 있는데 공약 때 내세운 정책들을 이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정리해서 이제는 그 총선 때 새로운 공약을 준비할 때 바뀔 수도 있고 또 폐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당시에 판단이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바로잡는 과정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정책적 검토를 한번 꼼꼼하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케어는 대표적으로 좀 잘된 정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아쉬운 정책, 보완이 필요한 정책, 대표적으로 어떤 걸 좀 드실 수 있을까요? 뭐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네. 그런데 몇 가지를 그냥 좀 크게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 방향은 맞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현장에서 발휘를 하려면 관련한 산업 정책하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그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함께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 을과 병들의 싸움이 현장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일차적으로 가장 그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소위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작업장 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분들의 최소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 주면서 현장에서 그 최저임금을 인상해 갈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그 세밀한 설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정책의 네. 실패인데요. 부동산 관련된 세제에는 두 가지가 같이 고려돼야 됩니다. 하나는 과세 정의.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올랐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과세 안정성이라는 게 있죠. 한꺼번에 세금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오르거나 또는 세금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좀 경계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는 과반 의석 이상을 가져올 정도로 굉장히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만 최근 선거에서는 뭐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3연패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선거 패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 특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그 재보궐선거의 기책 사유가 네. 우리 당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시작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거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네. 특히 서울 선거에서 우리가 완패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적 지지층이 그 이완됐습니다.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지층을 좀 끌어모았어야 되는데 그 저희들의 태도 또는 여러 가지 오만함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 지지층이 붕괴된 것이 저는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서울의 민심이 최근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민심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또 서울 지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이 많이 회복은 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다른 데보다 서울이 한 5% 이상 평균적으로 뒤졌었는데요. 지금은 서울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평균에 준할 정도의 그 좀 앞서는 것으로 많은 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서울의 민심도 회복됐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지형이 변화된 걸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젊은 세대 분들이 경기도 외곽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네. 서울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부동산 자산이 오르면서 자산 규모가 커졌고 그에 따른 어떤 조세 저항 같은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문제는 우리 당이 서울 특히 일부 지역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강남 서초 지역, 그래서 소위 강남 3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뒤지면서 네.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겨도 그 지역에서 많이 패배하면서 전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에 맞춰서 저희가 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시 중산층에 대한 그 정책, 좀 더 세밀한 정책적 우리가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대별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로서 좀 취약했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22, 30대하고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우리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층에 대한 맞춤형 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근본적으로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의 투표의 성향을 보면 그래도 역대 선거에서 이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떤 그 계층 투표도 하지만 큰 틀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균형자적, 심판적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이라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 태도, 그다음에 정책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 큰 틀의 신뢰감이 만들어질 때 서울이 균형자로서의 투표를 할 수 바뀌지 않을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따라서 상당 부분 저희가 회복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우리의 실질적인 지지율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책적 유능함과 그다음에 우리가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당의 태도나 문화를 좀 바꾸는 이런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강남 3구의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의원님과 관련해서 논란인 것 중에 하나가 충성동 을에서 3선을 하셨는데 서초로 지역을 옮기셨습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3선 중진이 되신 안정적인 지역구를 버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초로 옮기셨는데 그 배경도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당이 연달아 선거가 졌는데 저도 3선이면 책임이 큰 사람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부터 뭔가 결심하고 변화해야 되겠다. 그게 당의 혁신의 시작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3구 지역은 강남 3구만 해도 인구가 160만에 달합니다. 이 큰 지역에서 우리가 그 맥없이 선거에 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는 우리 당이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강남 3구에 계신 분들이 학력이나 자산 규모에 있어서 평균 이상을 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종의 우리 사회 여론 주도층이 계신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회복하고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의 우리 당의 어떤 그 지지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로서도 큰 도전을 한번 네. 해보겠다. 그리고 또 당이 변화하는 데는
저부터 뭔가 물꼬를 터서 변화를 해보자 하는 게 가장 큰 선택의 요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것이 민주당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언론 보도 난 거 외에는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특정되는 게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이후에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내용이 확정되면 당이 책임져야 될 몫이 있다면 확실하게 책임지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가장 이 책임이 있다 할까 또한 이 전말을 가장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역시 송영길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당 지도부에서 요청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 책임지는 자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을 해서 좀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것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이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6, 7년 이상 통화를 녹음하면서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외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추가적으로 민주당의 악재가 좀 터져나오지 않겠느냐,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이정근 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시기가 네. 당으로서는 송영길 대표 시절에 사무부총장 한 것 외에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어떤 특정인 한두 명과 그 어떤 인맥을 과시하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당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대단히 한 1년여 정도 되는 짧은 시기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당 차원이 얼마큼의 파장을 줄지는 좀 봐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아닐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도리어 끊을 건 끊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 게 그 도리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이것을 축소하고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질 부분은 과감하게 피하지 않고 책임지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좀 잘못됐던 관행들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다 이런 얘기가 정설인데 마지막으로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돼야 되라는 이유와 각오를 시청자분들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변화하고 새 출발하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그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2024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원내대표, 당 의원들과 그리고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정책적 유능함 그리고 책임지고 결정하는 리더십 그리고 용기 있게 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당의 혁신과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가 2024년에 총선 승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저 홍익표가 책임 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익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